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 이틀 만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양측의 충돌 상황이 극적 봉합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 간 집안 싸움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이 이딴 경고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예고에 없었던 굉장히 좀 전격적인 만남이었는데요.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극한 갈등의 모습이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주말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극적으로 봉합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총선이 7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봉합 속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이러한 그 불편한 모습을 이제 정리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른 곳도 아닌 화재 현장,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그 피해 주민을 만나고 또 대책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단지 기다리고 있던 피해 주민들을 제대로 뵙지 못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부통을 터뜨리시는 그 주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천과 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극적으로 봉합했다라는 차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전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어떤 걸 좀 염두에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하루 종일 주말부터 쭉 언론들이 다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던 배경이 있었을까요? 역시 뭐 말 그대로 봉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에. 비대위원장의 사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여당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극적인 봉합이 됐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봉합이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것도 나누지 않았고 어제 뭐 끝나고 같이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슈와 관련된 어떠한 현안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동훈 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따옴표 차별화, 이 차별화에 어떤 한계와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사자의 코털을 뽑아야 되는데 화나지 않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는 화를 내고 화내니까 일단은 성질을 가라앉혀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어저께 펼쳐졌다. 국민의 대다수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이 이것조차도 풀 수 없는 용산에 제대로 요구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체제가 사자가 화나지 않게 코털을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만남으로 이 갈등 물꼬가 튀었다는 해석 속에 윤 대통령과 함께 기차를 타고 귀경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봉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뭐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차 상경길에 윤 대통령과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자, 갈등 봉합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즉답을 피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기차 안에서 별 얘기 못했을 거예요. 거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그렇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로서의 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적어도 다른 당대표와는 달랐다라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 속에 4월 10일 총선의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고 정은 정대로 할 일이 있고 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되었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말이 났느냐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요. 네. 그 결말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만큼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할 말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통령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요 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읽으셨습니까? 그 존중하고 신뢰한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두 분이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상하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대통령과 장관으로서 정말로 정부에서 뭐 정권의 황태자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분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복심인데 자 이분이 당 대표 비대위원장 가가지고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했어요. 더 심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워딩이 자신의 생각은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확전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소위 말해서 애드블론만 띄우고 제대로 용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은 일단 봉합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목소리를 낮추는 측면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할 말은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자 쿼터를 뽑아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어제 그 장면이 충분히 좀 공감대를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용산의 당무 개입과 정치 개입이거든요. 이건 위법 사항입니다. 뭐 꼭 야당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럼 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따지고 항의를 해야 정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소위 심기 경호만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용산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얘기 다 했다라고 그러는데 용산이 지금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조치 이거를 당분간 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로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민주당 공격만 하겠다? 이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그 점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총선을 이끌어 나갈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어제 현장에서 90도 인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발언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태도에 변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던데요. 이 위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누구한테든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거기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수 여사에게 상대는 인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정수 여사가 인사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명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 그랬어요. 존경과 신뢰가 아니고 존중과 신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지난 주말에 했던 일련의 그 행보를 보면은 이제는 당 대표로서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뭘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겸손한 방법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야당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니 한동훈을 띄워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라 그랬지? 약속 대련인가? 네.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보니까는 약속 대련이 아닌 증거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딜레마예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 막 들썩들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치는요. 언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언론의 모든 관심이 국민의힘에 쏠려 있어요. 지금 제3지대 3당도 뭔가 지금 깃발을 띄우고 뭔가를 막 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여론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버틴 거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응원과 그다음에 그 중도층의 관심, 여기에 지금 쏘여 있거든요. 이거는 역발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혹한 화재 현장을 정치적인 화해쇼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운 날씨와 거센 눈발에도 대통령을 기다린 피해 상인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시간이 없었습니까? 정말 매정한 대통령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일부 상인들만 만나고 자리를 떠났다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한 건데, 이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야당이 비판해서가 아니라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정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작 그 피해 현장에 상인들은 대부분 다 2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추위,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늘도 춥지만 그 추위 속에서 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설 대목을 앞두고 쌓아둔 물건들이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대통령이 온다니까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직접 어떤 지원이라든지 위로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거기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1층만 쓱 둘러보고 상인들 몇 명만 만나고 대표들만 만나고 가버리니까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왔냐. 그리고 언론의 모든 중심이 피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봉합에 대한 얘기로 모든 포커싱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들러리냐. 이 봉합쇼의 들러리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쇼를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화재 현장에 민생을 돌보러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동선을 갖다가 짠 실무진들이 굉장히 착오를 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올 동안 20분 동안 그 추위 속에서 저렇게 얇게 입고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본인이 2층 가가지고 피해 상인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가 대통령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인 대표들도 같이 가서 이야기 들으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 측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도 그렇고 명백히 실수한 거다. 그동안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예, 명백히 실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도 어쨌든 입장을 내놨어요. 현장 여건상 일부 상인들을 만나서 위로했고 또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실무진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위층에 상인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실무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실수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일이 벌어졌고
지금 현장의 그 엄혹한 상황을 보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는 뭔가 그 유감 표명이라든지 좀 진솔한 마음으로 사실은 민생 현장을 직접 보고 그래서 지금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특별교부금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대통령이 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쓰는 신경만큼도 지금 대통령실이 백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에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진솔하게 그때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 착오가 있었고 실무진이 잘못했고 그러나 그 피해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사전에 좀 검증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이 잘해야 되는 거는 민생이고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화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지금 정치라는 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양측이 갈등 봉합에는 나섰는데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고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갈등이 어쨌든 배경이 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어제 또 뭐 언론에 보니까 여사도 사실은 그 사과를 할 지금 의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 내용이 나오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명품백이라는 것이 국민 감정을 상당히 자극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 몰카 공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백화점에서 그 백을 산 과정 영수증까지 다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그게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몰카 공작에 의해서 그 함정에 빠진 것이고 거기서 그래도 그 영부인으로서 그거를 정중히 사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뭐 부친과 아는 사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총선의 부담을 덜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봉합을 했고 그다음에 이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고 또 여사 측에서도 지금 그런 입장을 개진을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수위와 관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 이거를 무조건 단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그 유감 표명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부 의원들은 이게 사과를 하거나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시각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이 명품백 사과하면 그다음에 또 특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래서 사실은 줄줄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전공법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특검법은 이제 그 소위 거부권 행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재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지금 걸칠 게 없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다 그러면은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불필요한 의심과 그다음에 주장이 난무하면서 이 일이 더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도 어쨌든 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백을 받게끔 하는 그 공작
거기에는 불법적, 비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문제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식의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느냐, 혹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미 자신의 생각은 충분히 말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뭐 당분간은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본인은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용산의 어떤 행보를 지켜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용산에서 전향적인 행보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품백은 마치 정상 외교 간의 선물과 같은 그런 거라서 이거 국고로 쓰지 않고 보관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돌려주면은 뭐 그거는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다수는 이거를 갖다가 뇌물수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장차가 큰데 이런 간극을 용산이 건널 수 있을까? 설사 본인들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김 여사가 측근들한테 돌렸다라고 하는 그 문자를 보면 이거 사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특검이니 뭐니 계속 얘기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사과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스탠스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지금 논란은 명품백 가지고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그 민주당이나 야당 또는 국민들이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공정하게. 누구나 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 여사의 특검을 갖다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명품백으로 터졌을 뿐이지 본질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수사 이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사과가 야권의 공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도권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수도권에서 국민 여론이 이미 다수가 이거는 사과하고 좀 공개해야 될 문제다라고, 조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젠가는 이 얘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예. 고민점이에요. 예. 자, 이거를 쿼터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화나지 않게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근데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선거 이렇게 가면은요, 수도권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 이 사건은 다시 2차, 3차 다시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아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사퇴를 하고 이 마포 의뢰만 총선에 출마하자, 이런 수수반이 또 거론되고 있는 걸로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공관위에서 험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략 공천이 예. 가능하도록, 그래서 아마 그 출마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이게 만약에 꽃밭이라면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겠지만 험지에 보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인 적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뭐 대통령실에서는 마포울 공천이 문제라고 했다라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 문제로 또 비대위원을 사퇴를 시키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또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삿바 싸움에서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느니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친윤계라든지 대통령실의 일각에서 주장을 한다고는 하나, 지금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총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살라미 전술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걸고 나올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요만큼의 요구보다 더 크게 이만한 카드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거는 이제 뭐가 될 것인가는 그들의 전략적인 그 사고에 따라서 결정을 할 문제이지만,
그 과거의 정치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용산에서 끝끝내 어떤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다가왔을 때 언젠간 또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에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용산에서 끝끝내 안 내지 말고 큰 걸 터트리라는 이야기. 그래서 표현은 좀 뭐합니다마는 네. 이게 용산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제가 늘 얘기하는 뿌리를 좀 깊이 받고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용산에서 아주 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민이 실제로 사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지금 매몰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호박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큰 슈퍼 수박을 한 대 날리는 거 외에는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혁파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럼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상식적이고 누가 더 법에 의거하는 정당인지를 총선에서 장을 겨루자는 것이죠.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은요, 뭐 그 본인의 개인의 어떤 특성을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명품백에 대한 사과 주장을 요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마포에 출마한다는 명분, 그 명분이잖아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지난 10월달 강서구 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권력에 굴종하는 당이구나. 대통령의 사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로 굳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식이든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사퇴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더 해악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압박을 받아서 사퇴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시간차를 두고 본인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아마 모양새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역시 그런 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친명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저격성 발언들도 좀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도 좀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거의 매일 이제 한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사실은 공천 국면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TK 물갈이를 놓고 상당한 내분이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4년 전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법 그 투표 안에 당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경선에서 맹공격을 받고 사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소위 문파라고 하는 친문 세력이 금태섭 의원 밀어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일이 4년 만에 또 돌아왔다. 왜? 이번에 그 소위 그 자객 공천 당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구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울 자리 보고 뻗는 건 맞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천 내분이 커지면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은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 정권 심판론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또 자리 다툼하는구나. 이 정권 심판론이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당무 복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 어떤 의견을 갖다 공천에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소수의 핵심 당원들에 의해서 당내 경선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 여론의 비율을 가산점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해 놔야지 자칫하다가는 이게 총선에 가는 민주당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분위기 뭐 계속 갈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3당으로 지금 나가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공관위가 그러면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당 대표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사실은 무슨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합 뭐 공천 이런 말이 사실은 상당히 그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비명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 자객 공천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게요. 보통 자객 공천이라는 말은 상대당을 이기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자당 내에서 이게 일종의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내부 총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그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그것도 정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위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기획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윗선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면서 나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겠어야 하고 나가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이 자체가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간 사람들이 민주당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3당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부각되지 않는 그런 사실이 저는 오히려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예비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당장 뭐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인데 후원회장을 맡은 건 뭐 심판이 코치를 하는 격이다.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당내에 친명 후보, 비명 후보 이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자신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과거 직책들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사진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자, 이거 뭡니까? 당내에 소위 친명, 비명 간의 이런 갈등을, 분란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위원이 본인이 후원회장을 한다? 특정 예비 후보의 후원회장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당대표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 꼭 당대표의 뜻을 거슬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 소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상에서 복귀하면서 통합 공천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고위원이 그런 통합 분위기를 망치는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지지하는 뭐 밀어주고 싶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사무실 개소식에 방문하거나 뭐 이러면 충분할 수 있는 문제인데 후원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줌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특정 계파가 미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통합 공천 분위기 이거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 불출마를 해라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친명 원회에서 예. 주장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당 대표가 통합 공천을 위해서 본인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럼 사무총장 당신이라도 내려놔라 해가지고 공동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친문에서도 그러고 친명 원외 조직에서도 지금 똑같이 조정식의 불출마를 지금 촉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친명계의 분열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면 대표가 이 통합 공천을 위해서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불출마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여태까지 방탄으로 이어져 왔는데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어디든지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통의 표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친명 원회에서는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고 친문의 그 최재성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사무총장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헌신할 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로 옳은 소리를 하는데
보면은 그 박 교수도 그렇고 또 보면은 그 지금 현직의 초선들 중에 정말 저런 사람들은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출마를 안 하거나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하려는 이런 이제 시도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움직임? 아마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으로 거의 갑니까? 고민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나오죠. 있다까지 얘기를 해서 거의 아직 간 게 아니니까 제가 말은 네. 좀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준석 전 네. 대표와 뭐를 도모하는 것 같다가 토론회를 좀 같이 그렇습니다. 지역을 그러다가 다녔죠. 지금 이제 뭐 민주당으로 거의 가는 걸로 지금 뭐 그 언론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간다면은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그렇게 국민의힘을 비난했는가라는 그런 그 불필요한 내지는 뭐 오해인지 이해인지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상당히 맵게 국민의힘을 비판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피습을 당한 다음에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하회 뭐 통합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양당 중에 어느 한 당이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퇴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한 뭐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기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 요지경인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 진화라고 볼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 뭐 전략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은 예. 굉장히 행보가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고동민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하면은 그럼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영입한다 이런 거예요. 또 저쪽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이상민 의원이나 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뭐 만난다 그러는데 영입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현주 의원 데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과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뒷북 대응으로는 총선의 분위기를 민주당 쪽으로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좀 그런 점이 물론 뭐 총선의 구도가 정권 심판론에서 아직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170석, 180석 얻을 수 있는 거를 지금 150석 얻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이현주 전 의원이 과연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간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현주 의원이 최근의 모습만 보면 여권 내에서 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화려한 당적 변화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이런 이제 물음표를 짓거든요. 효과가 반의 반도 안 될 거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젊고 생동감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더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고 그러려면 비워야 돼요. 비우려면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도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런 지도부들이 먼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리 비움이 있어야 이런 쇄신들이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번 총선 전략이 나이브하고 그리고 쫓아가기 급급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언젠가 좀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정호김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